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은 김현수 작가의 산문집 지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작가 소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998년 다니던 잡지사를 그만둔 뒤 집에서 놀다가 시간이 남아도는 바람에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 후 1년에 걸쳐서 달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뛰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일본 만화 좋은 사람에 나오는 조언, 즉 가장 천천히 뛴다고 생각하면 가장 빨리 뛸 수 있어를 읽고 크게 깨달은 뒤 매일 달릴 수 있게 됐다. 5km부터 시작해서 42.195km까지 달려봤는데 처음 뛸 때는 어떤 거리든 모두 똑같이 힘들었다. 달리기를 통해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소설을 쓰는 고통 정도는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원더보이, 밤은 노래한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등 1994년부터 지금까지 10권이 넘는 소설을 발표했다. 그 대부분의 소설을 일산 호수공원 앞에서 썼다. 보답의 의미로 살아가는 동안 호수공원을 왼쪽으로 3000바퀴, 오른쪽으로 2000바퀴 정도는 돌 수 있는 인간이고 싶다. 최근에는 고통과 기쁨과 부끄러움과 슬픔 등 감정의 발생 원인과 증상, 지속기간 등을 다루는 감정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 네, 표지에 보면 코끼리가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모습이에요. 앉아있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만큼 사실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작가의 지지 않는다는 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하라. 울고 웃으라. 젊은 사람이 몇십 년을 더 살게 된다면 아마도 늙은이가 될 것이다. 이게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가끔씩은 좀 놀랍기도 하다. 그 몇십 년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쏜살같이 사라진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내가 마르코 폴로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서 감옥에 갇혀서도 지루할 틈도 없이 지난 생일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었대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럴 리 만무. 해서 마르코 폴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억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삶을 살아보자고 매 순간 다짐하는데도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요즘에는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끙끙대며 몸을 일으키다 보니까 휴, 내가 윗몸 일으키기라는 걸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은 넘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한심했다. 초등학생 때 이런저런 이유로 미래를 상상할 때가 많았는데 아무리 상상해도 21세기라는 건 도대체 어떤 세상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정기구독하던 소년중앙에서 미래의 칼럼을 쓰던 김정흠 박사님은 21세기가 되면 우리는 우주왕복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에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게 과연 상상이나 가능했겠는가? 그런데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윗몸 일으키기나 하고 있으니 좀 웃을 수밖에. 세상이란 초등학생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나쁜 사람들은 여전히 나쁘고
강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쓴다. 잘한다는 건 내일의 세계가 오늘의 세계보다 더 나아진다는 걸 믿는 일일 텐데 세상이 이 모양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이 세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거야. 존재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좋다고 말해서도 나쁘다고 말해서도 안 돼. 그래서 경전을 들춰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모양이다. 웬만큼 살아보니 경전의 말씀들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세계를 산다는 건 쏜살같이 사라지는 세계에서 산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나중에는 나 역시 경전의 말씀을 인정하게 될 테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세계에 살고 싶지 않다. 이별할 것이 겁이 나서 아예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다거나 이 세계는 고통에 가득 차 있으니 미리미리 그런 고통을 피해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다. 그보다 나는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세계를 원한다. 더 좋은 존재여서 나를 감동시키거나 더 나쁜 존재여서 내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한 세계가 아직은 내가 원하는 세계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는 나의 감각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이 세계가 내 감각을 일깨우는 한 나는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다. 경전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글을 썼지만 이건 다시 경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마르코 폴로의 일생은 분명 실패한 삶이다. 세속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탈리아의 지방시장으로 살았더라면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으로서 그가 선과 악에 무디어지고 하루하루쯤 반쯤 잠든 채로 살아간다면 그걸 제대로 된 삶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다시 말해서 희노애락의 고통을 피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지복의 삶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건 복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감각이 잠든 삶이리라. 감각이 잠들면 우린 자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한다.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말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나는 고통이나 기쁨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오후 6시가 지나도 햇살은 무척 뜨겁다.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노라면 걸어다니는 일 자체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듯하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나는 달리기를 해야만 한다. 일부러 고통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건 물론 아니다.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6시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때뿐인데 햇살이 뜨겁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6시에 달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선 두려움과 고통은 다르다는 점이다. 달리기 직전까지가 힘들까봐 두려운 거지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두려움 같은 건 사라진다. 더 힘들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실 더 힘들어지면 또 사라진다. 반면에 고통은 순수한 경험이라 미리 겪을 수 없지만 분명히 거기 존재한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존재한다. 그래서 달리는 내내 열기로 인한 그 고통은 나를 둘러싸고 놔주지 않는다. 나는 온몸의 감각을 모두 동원해서 그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다. 미칠 것처럼 덥고 목이 마르다. 숨이 차고 다리 근육이 팽팽해진다. 나무 그늘 아래를 달리면 시원해지고 거기를 벗어나면 다시 덥다. 계속 이런 식이다. 매 순간 나는 뭔가를 느낀다. 힘들기 때문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걸 세세하게 느끼는 한에는 시간이 한없이 길어진다. 단숨에 계획한 거리를 달려 오늘의 달리기를 끝내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길어지는 셈이다. 그 순간의 느낌으로 말하자면 내가 늙어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다. 나는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달리기를 끝낼 때마다 나는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건 단지 계획대로 달렸기 때문이 아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나를 둘러싼 세계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다. 희노애락과 같은 인간의 감정에서 초월한 더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달리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건 잠을 자면서 달린다는 소리다. 마찬가지로 잠을 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틱나탄 스님이 전하는 베트남 속의 속담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를 떠난 수행자는 파괴될 것이다. 산을 떠난 호랑이가 인간에게 잡히듯이. 내 식대로 고치자면 삶의 수많은 일들을 무감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순식간에 노인이 될 것이다. 기뻐하고 슬퍼하라. 울고 웃으라. 행복해하고 괴로워하라. 막 청춘의 절정이 지나갔다. 내게 청춘이란 7월 중순, 평일 오후의 테니스장 같은 이미지다. 뜨겁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라 코트는 거의 비어있다. 땅에서는 햇살의 열기가 고스란히 다시 올라온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라켓으로 공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한가롭게 들려온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조금 전까지 여름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절정을 지나 여름이 내게서 막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느낀다. 약간의 아쉬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붙잡고 싶은 욕망은 들지 않는 그런 순간. 내게 청춘이란 그런 것이었다. 내게도 그런 순간을 느끼게 한 시절이 있었다. 1996년이었고 나는 26살이었다. 그 전해 여름 대학을 졸업한 뒤로 나는 취직할 마음은 전혀 없이 번역으로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 다행히 아는 선배가 편집장으로 있는 출판사에 기획안을 내밀어 번역을 맡게 됐다.
미국 소설가 잭 케루악의 길 위에서라는 소설이었다. 1950년대 미국의 청년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북미 대륙을 횡단한 일을 다룬 소설이었다. 지금은 26살에 그 소설을 번역한다는 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26살에는 그 무엇을 하든 미숙하니까. 그렇지만 그 소설을 번역하지 않으면 아무런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번역에 매달렸다. 1995년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이 될 시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소설을 번역했다. 그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결혼하지 않은 누나와 나 이렇게 셋이서 아파트 하나 빌려서 방 한 칸씩을 차지하고 생활할 때였다. 친구와 누나는 아침이면 회사에 출근했다. 나는 작업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베란다 한쪽 벽에 붙인 책상에서 일을 했다. 책상 한 구석에 작은 라디오를 갖다 놓고 하루 종일 FM 방송을 들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번역했다. 얼마간 번역하다 보면 어느새 라디오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발라드가 나오다가 트로트가 나왔고 또 게스트가 등장했다가는 DJ가 사연을 읽어줬다. 그러다 보면 금방 저녁이 찾아왔다. 하루 동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얼마나 적은지 그때 처음 알았다. 봄이 시작되면서 낮은 점점 길어졌고 그 베란다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더디게 흘렀다. 길 위에서에는 여행 경로와 지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나는 책상 위 베란다 벽에다가 교보문고에서 사온 미국 지도를 붙여놓았다. 이따금 번역하다가 나는 소설에 나오는 국도의 번호와 지명을 지도에서 찾아서 표시했다. 내 26의 봄이라면 소설 속 두 청년이 뉴욕을 떠나 보스턴, 덴버 등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까지 몇천 개의 영어 문장을 옮긴 것으로 기억할 수 있겠다. 그 해의 여름은 나머지 분량을 번역하면서 시작했다. 청년들은 아직 2번의 여행을 더 해야만 했다. 영어 문장과 모니터와 미국 지도를 번갈아 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FM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콤한 노래들이, 시시껄렁한 잡담들이, 절절한 사연들이 흘러나왔다.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번역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그에 비례해서 하루는 점점 더 길어졌다. 그런데도 꾹 참고 번역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런 소설을 번역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몰라. 그런 생각은 나를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끌었으므로 되도록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이런 청춘이라니. 하고 싶은 일 투성이인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니. 여름도 한복판에 이르러 뜨거운 햇살 때문에 블라인드를 친 베란다 앞에 앉아있는 일마저도 버거워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정말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번역을 끝마쳤다.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가 중간을 지날 즈음에는 이걸 다 번역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젊은 내가 하기에 너무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삶. 그때 나는 다른 삶을 생각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이것 말고 다른 삶이 존재할 것 같았다. 녹초가 된 나는 소설 속 청년들의 경로를 표시해 놓은 미국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다. 저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 경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한 끝에 나는 2명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로 나는 그들에게 한국 지도를 보면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7번 국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자전거를 타고 그 7번 국도를 달려보자고 제안했다. 다행히도 2 친구는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고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삼척에서 포항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했다. 거기를 다녀오면 뭔가 다른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 그 여행이란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가 중간을 지날 즈음에는 포항까지 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더니,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역시 젊은 내가 하기에 너무 지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7번 국도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우리는 점심을 먹은 뒤 하도 덥고 힘들어서 길가의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잤다. 깨어난 뒤 그 동네 할아버지에게 포항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500리라고 대답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거길 어떻게 가느냐고 걱정스럽게 우리에게 말했다. 하루 만에 갈 건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웃으며 합창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햇살도 많이 기울고 피로도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속도로 출발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 여름의 절정이 지나갔다면 그날 낮에 우리가 낮잠을 잘 때 우리도 모르게 지나간 게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내 청춘의 절정이 지나갔다면 그건 역시 아마도 결국 길 위에서는 출판되지 못했다. 7번 국도를 다녀온 뒤에도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여름은 지나갔다. 되돌아볼 때 청춘이 아름다운 건 무엇도 바꿔놓지 않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기 때문인 것 같다.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 고향에서 부모님과 형님네가 새집 구경을 왔다. 덕분에 세 식구가 살기에는 좀 크다 싶었던 집이 복잡거려서 좋았다.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까지 오니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만 해도 형제가 셋이니까 아침에 밥을 먹을라 치면 꽤 요란했다. 아버지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비둘기집이라는 아침 연속극이 흘러나오는 동안 육성회비를 달라는 둥, 콩자반에 질렸다는 둥,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다.
내 기억의 어린 시절의 아침은 언제나 그처럼 분주했다. 지금은 다른 집과 비슷하게 우리 집에도 아이는 하나뿐이다. 그런 야단법석의 아침을 아이가 경험하기란 힘들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사촌들과 노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 하루 정도가 지나자 그 북적거림이 좀 피곤해지기 시작한 나와는 달리 아이는 사촌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에 오르는 사촌들에게 집에 가서 더 놀자고 간청했다. 그런 아이에게 우리는 이제 인사를 하라고 권했다.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이는 끝내 인사를 하지 않았고 자동차가 떠나자마자 엉엉 울어버렸다. 엉엉엉. 내 경험에 따르면 그럴 때 흘리는 눈물보다 가슴 아픈 눈물은 없었다. 그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게 뻔한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 왜 이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원할 수 없을까? 어린 시절 친척들로 집안이 북적대던 명절을 보낸 뒤 며칠 동안 우울한 마음에 젖어 있던 나 역시 그런 의문을 느끼곤 했었다. 나는 아이를 달랬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시간도 영원하지 않으며 또한 행복한 날이 하루라면 외로운 날도 하루라는 그런 식으로 이 우주는 공정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수로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살아오면서 나도 이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여러 번 상처를 받았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한 번만 경험한다. 추억으로 그 순간을 여러 번 되새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렬함은 점점 줄어든다. 아무리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고 비디오로 촬영해도 한 번 지나간 뒤의 일들은 더 이상 내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일을 배워야만 한다. 내 인생이 저마다 다른 나날들로 이루어진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날마다 익혀야만 한다. 그럴 때 내게 학교가 되는 건 숲이다. 숲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맑은 날씨가 사나흘 이어진다. 산번나무 가지 어디선가 낯설게 생긴 새가 쥐적인다. 그날 하루는 맑으리라. 그러니 그 새 소리에 내 마음은 평화롭다. 하지만 화창하던 하늘로 구름들이 물려오면 모든 게 달라진다. 바람은 당장이라도 부러뜨릴 듯 나무를 뒤흔든다. 새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노랫소리도 없다. 그런 날의 나무들은 그 험한 바람을 어떻게 견딜까? 새들과 그 지저김은 어디에서 그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일까? 나무와 새들도 희망을 생각할까? 마치 우리처럼.
하지만 그럴 리가. 우리는 나무라면 가만히 고추선 나무를 떠올리지만 나무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같은 건 없으리라. 매일 날씨가 다르니 날마다 나무는 달라진다. 맑은 날의 나무와 흐린 날의 나무는 서로 다르다. 날씨는 매일매일 달라진다. 햇살이 눈부시다가 또 흐리다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다가 다시 훈풍이 불어오고 어느새 계절이 바뀐다. 아침마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거기 변하지 않는 하늘이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무와 새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희망은 달콤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원하는 자들을 늘 배신했다. 나무와 새들은 영영 맑은 하늘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자연적인 사실이 있어서 세찬 바람과 축축한 둥지를 견딜 수 있었으리라.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일은 지나간다는 그 자명한 사실 덕분에 나무와 새들은 그 사실로 이루어진 나날을 그저 겪을 뿐이다. 맑은 날에는 맑은 하늘을, 흐린 날에는 흐린 하늘을 겪는다. 몰아치는 바람 앞에서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꼿꼿하게 서 있다면 그건 마음이 병든 나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 순간 달라지는 세계에서는 우리 역시 변할 때 가장 건강하다. 단단할 때가 아니라 여릴 때. 나는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볼 때마다 내가 여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 여리다는 건 과거나 미래의 날씨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말이다. 나는 매 순간 변하는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그날의 날씨를 최대한 즐기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건강한 마음이란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다. 세상의 기쁨과 고통에 민감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다. 때로 즐거운 마음으로 조간신문을 펼쳤다가도 우리는 슬픔을 느낀다. 물론 마음이 약해졌을 때다. 하지만 그 약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다. 마찬가지로 가장 건강한 몸은 금방 지치는 몸이다. 자신은 지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약한 것들은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여리고 쉽게 상처받고 금방 지치는 사람이다. 다행히도 원래 우리는 모두 그렇게 태어났다. 엉엉엉 울던 아이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울음을 그치고 뭘 하면서 놀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오리를 구경하기로 했다. 호수에 사는 오리는 볼 수 있는 날도 있고 볼 수 없는 날도 있었다. 과연 오리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리를 보러 공원까지 갈 수는 있었다. 오리는 한참 지나서야 물풀 사이에서 무트로 걸어 나왔다. 밤이 되면 오리는 다시 어딘가로 숨어들어 잠들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에서 잠들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난다면 새로운 날이 시작됐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 네, 김현수 작가의 지지 않는다는 말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날마다 그날의 날씨를 최대한 즐기는 일관성 없는 사람이 되시길. 그리고 삶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고 웃으며 행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삶의 수많은 일들에 무감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순식간에 노인이 될 거니까요. 깨어있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